사실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게 된 이유는 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표지에 올로드 차림의 여자 그림이 있어서입니다. 더 야한 게 있겠지, 더 짜릿한 게 있겠지, 더 기괴한 게 있겠지라는 정말 말초적이고 몹시 1차원적인 이유였죠. 북라이프 출판사가 펴낸 욕망의 명화라는 책입니다. 그 일본에서 그림과 서양사와 회화를 주제로 한 뭐 아무튼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 달갑진 않지만 나카노 쿄코가 지은 책이고요. 번역된 책입니다. 글쓴이가 일본 사람이고 또 우리보다 일찍 이 문명을 개방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그림들과 자신의 국가, 그러니까 일본의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연관되어 소주제 엔딩을 장식하고 있어서 읽는 내내 좀 불편했고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일본 사람이 쓴 책이니까. 대신 번역한 분이 우리에게 낯선 일본의 정서, 그리고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고유의 문화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지나칠 정도로, 물론 좋은 뜻입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옮기니 번역을 또 해주셔가지고 잘 읽었습니다. 책은 크게 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랑의 욕망, 지식의 욕망, 생존의 욕망, 재물의 욕망, 권력의 욕망,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욕망의 끝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인간이라면 사실 이 욕망 무시할 수 없죠. 뭐 수면욕, 식욕, 성욕 등등등 이 욕망들을 시대별로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림으로, 회화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또 매력적으로 편집을 한 책입니다. 각 소주제마다 별도의 제목이 있고 그림 전체의 굉장히 일부를 썸네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뭐게라고 슬쩍 넌지시 물어보면서 그 다음 페이지 혹은 그 다다음 페이지의 그림 전체와 함께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림이라면, 물론 뭐 우리의 수준이 서로 비슷하다는 전제겠지만 존 밀레이의 오피리어, 그 왜 물속에 이렇게 눈 뜨고 떠 있는 창백한 여자의 그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각 시대와 각 주제들이 갖고 있는 욕망들이 그림에 어떻게 펼쳐졌고 또 이 그림의 디테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존 밀레이의 오피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림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예전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던 개인 홈페이지의 메인 이미지로 몇 년간 활용했던 이미지인데, 야, 글쎄 이 그림의 맨 왼쪽 위에 유럽의 울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 전체와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그림에 이 새 한 마리를 갖다 박으니까 분위기가 몹시 달라지는 거죠. 또 이 오피리아라는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의 의미인 장미, 아이다움, 어린이다움의 의미인 미나리 아제비, 정절과 순결의 상징인 제비꽃, 순수의 상징인 데이지, 버림받은 사랑을 뜻하는 버드나무, 보답받지 못한 사랑을 뜻하는 펜지, 후회와 고뇌를 뜻하는 쇠기풀, 고독을 의미하는 가시나무, 죽음을 상징하는 양귀비와 마지막으로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울부짖는 물망초가 등장을 하는 거죠. 숨은 그림 찾기예요. 사실 숨은 그림 찾기라기보다는 있는 그림을 찾는데, 우리가 사실 그림을 보면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도 아는 만큼 보듯이 즐기듯이. 그죠?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다,
미완성 그림이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회자되고 어필되고 했던 그림이지만 그 그림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구도와 과학적인 비율, 뭐 또 이 화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림 하나 보면서 이걸 또 다 알아야 되느냐? 야, 굳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생과 이 그림이 그려진 시대상을 꼭 알아야 되느냐?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림도 오락이거든. 이 사람들이 이때 그림을 왜 그렸느냐? 먹고 살려고 그린 거거든. 그리고 뭐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나 다른 게 하기 싫어서 이걸 했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철저하게 상업적이지 않은 장르는 없고, 그림 또한 이 당시에 어떤 시대상을 기록하거나 보존하는 의미로 그린 그림들과 더불어 귀족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린 그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신분 상승을 꾀기 위해서 그린 그림 등등 그 목적도 분명히 또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주 아는 그 아름답고 정말 예술스러운 그림들 말고 이 책에는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욕망이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성을 자극시키는 그림들이 있고요. 이 부분도 있네요. 일레아 레핀이라는 작가가 그린 볼가강에 배 끄는 인부들이란 그림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래사장에 한 67명의 남자들이 몸에다가 줄을 매달고 저 멀리 있는 배를 끌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시대에 증기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고 연료를 넣어서 증기를 내뿜으면서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운영되는 배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선주들이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 안 하고 이 싸구려 인부들을 부리는 거죠. 땅이랑 바다랑 여러 차례 물건들을 날라 실으면서 교역이 끝나면 이 배를 다시 출항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 인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탈주자도 있고 죄를 진 사람도 있고 태생이 천한 신분인 사람들도 있죠. 그냥 싸구려 품삯 받고 불법 이민자도 있고 탈옥수도 있고 이 배를 끄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그림이지만 신랄합니다. 먼 발치 선주를 보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해가 뜨거워 땀을 닦는 사람, 상체에 걸어진 끈을 다시 조이는 사람,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마치 모든 것을 해탈한 듯이 먼 발치를 보는 사람,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모를 것만 같은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람 등 절박한 시대상과 그리고 노동계급, 그 모든 것들이 그림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은근히 지루할 것 같지만 정말 재밌어요. 그림 한 장 갖고 책을 한 권 꼬박 채우는 책들도 있고, 화가를 주제로 혹은 시대상을 주제로 화풍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 미술책을 왜 좋아하냐면 그림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한 장, 그러니까 캔버스죠. 뭐 가로 세로 크기는 다양하겠지만 이 평면적인, 지극히 평면적인, 정말 이건 완벽한 2D거든요. 이 평면적인 공간에 단 한 컷, 이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뭐 돋보기를 들고 꼼꼼히 봐야 할 정도로 대작이 아닌 이상 대부분 눈에 들어오는 식별 가능한 유닛들인데, 오브제들인데, 이 안에 어떤 작가의 사상 혹은 시대의 이데올로기, 아니면 어떤 그림 자체가 전해야 하는 주제의식들을 다 모아서 담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하물며 이 그림을 뭐 지금 태블릿에 터치펜으로 그림 그리듯이 빨리 그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그림도 오래 걸리겠지만 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하긴 그땐 또
물감도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저 책에도 나와요. 파란색 물감을 쓰려면 금화를 줘야 되기도 했고, 또 물감을 쓸 수 있는 화가의 계급까지도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 특정한 지역에서는 말이죠. 근데 이 또 화가들이 예술가지 않습니까? 또 축자고 그린 거지, 그림을 끝까지 그린 거죠. 또 그걸 완성시키고, 우리는 그 그림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또 꾸준히 감상을 하고, 그 그림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림만 이런데 조각 작품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음악들도 결국 우리의 친구인 것입니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뭐 좋고 나쁘고의 개념은 없겠죠. 그 경계도 없고.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여러 책들,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